얼마 전에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하원에서는 나를 탄핵시킬 수 있는 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상원에서는 날 이길 수 없어. 이런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 상원은 하원하고 달라요. 하원에서는 절반만 되면 일단 그러니까 그 심판대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표를 득해야만 탄핵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67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 20표가 반란표, 공화당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사람이잖아요.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반란표가 20표가 이상이 나와야만 탄핵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20명이라는 20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하고 같이 계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략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크레이크라는 사람은 조금 심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난 트럼프의 세상에서는 정치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라고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8명 중에서 7명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7명 이 사람들은 적어도 탄핵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밋 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트위터에다 썼냐면 앞뒤 정황상 다 내가 봤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조 바이든에 대한 그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건 정말 전례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뻔뻔하고 이런 참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하고 경론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옛날에 나한테 상원 의원 시켜달라고 벌벌 기더니만 말이지 그따위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경론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밋 롬니뿐만 아니라 벤 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 헤럴드에서 기고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고를 했냐면 미국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찾지 않는다. 설령 전 부통령의 아들이 중국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다라면서 공공연하게 중국에게 조사를 하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전 콜린스라고 하는 그런 상원 의원이 또 있는데요. 이분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정적을 그것도 중국에게 조사하라고 한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트럼프를 좀 싫어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마침 뉴스위크라는 매체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1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결과인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가 탄핵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2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표나 12표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탄핵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이번 주에 정말 심각한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이 북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지난 7일 날 트럼프는 먼저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르드족이
우리와 함께 싸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줬고 엄청난 장비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산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 끝도 안 나는 전쟁에서 이제는 끝내고 우리 병사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연초부터 있었거든요. 연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티스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정말 그 진중하신 분이었고 인사이트가 있는 이 트럼프 강류들 중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가 트럼프하고 막 계속 그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었어요. 그런데 그 매티스는 그 장관이기 이전에 국방장관이기 이전에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입니다. 군인한테는요 피부 색깔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 전우가 중요해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 죽는 것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한 거지만 군인의 본분으로서 군인의 양심으로서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난 그만두겠소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밀려왔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밀려왔던 겁니다. 뭐 물론 트럼프는 지금까지 늘 어떤 얘기를 해왔었냐면 아니 왜 우리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나라에서 피를 흘려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늘 이제 철수하겠다. 보호비를 올리지 않으면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트럼프 행동이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하고 같은 당이죠. 공화당 쪽에서도 이건 미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가치를 상당히 흐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트럼프한테 상당히 위중한 문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이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르크계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약 한 19% 정도는 그 쿠르드족으로 되어 있어요. 쿠르드족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유랑하는 민족으로서는 사상 최대,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터키 쪽에서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일부는 뭐 이라크 북부에서도 살고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그 국경지대에서 산악지대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터키에서는 19% 제대로 된 인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지난 40년 동안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해왔어요. 우리끼리 따로 살래라는 거죠. 당연히 터키 쪽에서는 싫다고 그럴 거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조금 강경하게 갔습니다. PKK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투르크 노동다장이라는 것이죠. 여길 갖다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테러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투르크계 터키 국민들을 연간 1,000명 정도가 희생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 물론 터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분리독립, 독립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나라가 있었던 민족은 아니니까 우리는 독립운동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리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독립운동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국경지대에서 싸대기 딱 때리고 도망을 갑니다. 시리아 쪽으로. 근데 시리아 쪽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리아 문제가 빵 터지면서 시리아 민병대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민병대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았어요. 그 화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PKK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화력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들이 판단을 할 때 테러리스트인데 테러리스트의 화력이 높아졌으니까 이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 원인이 어디냐? 시리아 민병대다라는 생각이 돼서 국경을 넘어서 징벌하려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한 방 날리지 못하고 그냥 속만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왜 거기에 미군이 있었을까요? 쿠르드 민병대하고 같이. 그 이유는 달러 세상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러를 지킨다. 왜 달러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1992년도에 필리핀이 가지고 있던 그 스카보로 섬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필리핀은 뭐 국제 그 재판도 걸고 난리를 치고 또 승소도 했어요. 승소도 했지만 이미 중국이 우리 내 땅이야라고 해버리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무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뭐 지금은 실효 지배를 아예 중국이 하고 있어요. 왜? 비행장까지 만들었거든요. 항상 법적으로는 실효 지배가 중요합니다. 잠자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써 있죠. 그래서 실효 지배가 중요한데 비행장까지 만들어 놨으니 뺏긴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달러를 쓸까요? 아니면 위안화를 쓸까요? 위안화를 쓰겠죠. 얼마 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림반도는 뭘 쓸까요? 루블화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가만 놔두게 되면 소위 그 덩치 큰 국가들이 야금야금 다 먹어가요. 그러면 달러 세상에서 소위 달러의 영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이런 그 분쟁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전에 영국이 기축 통화했던 적이 있어요.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했던 적이 있어요. 달러 이전에. 그때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영국의 모든 여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애만 낳아서 계속해서 군인을 공급해줘도 전 세계 주둔지의 군인들을 댈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영국 군인이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다 보니까 제국을 형성하려면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면 모든 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많은 주둔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대영 제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그래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동네에서 대신 싸워줄 용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 지상군 투입하면 미군이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안 나니까 그 동네에서 용병을 구하는 겁니다. 무기 대주고 그리고 돈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뒤를 봐줄게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를 흘리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번 여러분들 IS 아시죠? 그들 말로는 다에시라고 그러는데 수니파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집단이에요. 수니파에서도 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그 IS를 척결하는 그런 작전에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 바로 쿠르드 용병을 기용하게 됩니다. 그때 쿠르드의 젊은 피들이 10,000명 이상이 희생이 돼요. 그들은 왜 10,000명 이상 희생되면서까지 IS와 싸울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너 뒤 봐줄게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쿠르드족은 시리아에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요. 까불래라고 싸대기 때리고 도망오고 싸대기 때리고 도망오고 이런데 이제 그 터키 쪽에서는 그 시리아 쪽에 대고 총알 한 방 다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미군이라고 하는 덩치 큰 아주 그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총알 한 방 던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터키는 우라통이 치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친미 성향을 가진 나라 별로 없는데 친미 성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얼마 전에 아시죠? 패트리어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패트리어트를 설치하지 않고 미국하고는 안 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먹을 거야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영공을 지키고 있는 터키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미국의 F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이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얘네들한테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F 시리즈를 잘 맞추게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넌센스가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쪽으로 총알 한 방 날릴 수 없다라는 그 우라통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트럼프가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터키에서 미국 F-35의 골격을 만든다는 건 너희들 알고나 있냐? 그리고 터키가 미국하고 얼마나 큰 교역 상대국인 거 알기나 하냐?
그리고 나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거 너희들 알고나 있어? 그런데 쿠르드족은 그네들한텐 돈 10원 한 장 안 나와. 그리고 돈 10원 한 장 안 나와도 참을 수 있는데 매년 엄청난 돈이 현금이 들어가.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이 잘못한 거니? 라고 트럼프가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중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틀렸어. 이건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옳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설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일지라도 이건 틀린 건 틀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는 아주 빡빡 우기게 됩니다. 뭐 최근에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진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세상을 지키려면 대리전쟁이 필요합니다. 대리전쟁이 필요한데 이제 그 사지에다가 죽을 게 뻔히 아는데 사지에다가 동맹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나왔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고 피를 흘리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둘 동맹이 미국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미국도 과거 영국장 나게 될 것이다. 이 제국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예전에 대리전쟁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탈레반과 손을 잡았었죠.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탈레반하고는 미국하고는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적이 돼버려요. 근데 탈레반이라는 그런 곳은 이미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의 강자였어요. 두고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쿠르드족은요. 전혀 달라요. 뭐 여러분들 최근 한 3, 4일 동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죽는 건 쿠르드 사람들 뿐입니다. 화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중화기가 거의 없어요. 쿠르드 쪽은요. 소화기밖에는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한 행동은 보호비 내. 돈 없니? 그러면 나 갈래. 짐 싸가지고 갈래. 우방들이 피를 흘리든 말든 죽든 말든 none of my business.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현찰 내라. 없으면 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맹들이 죽든 말든 돈이 안 되면 난 상관없다. 소위 동맹 경시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에 불을 지르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트럼프를 좀 싫어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확 늘어났어요. 특히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빈 매켓이라고 하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미국과 약속을 하고 대신 미국을 위해서 싸워준다면 미국은 그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트럼프하고 가장 친하다고 했던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그 사람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재앙이다. 만약 그 트럼프가 시리아 북부로부터 철군한 것은 이건 재앙이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에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공화당 의원이 대략 12명 정도 된다는 뉴스위크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 번 큰 자충수를 두게 됐습니다. 이것이 몇 명의 이탈을 표를 만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린지 그레이엄 같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자까지도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면 이건 그 전주 2주 전보다 비해서 이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월등하게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가 가진 협상력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의 자세가 좀 틀려진 거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느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트럼프 강요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염 기르신 분. 그분은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장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바꾸자, 룰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바꿨습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창조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쟤들 빈손으로 왔다.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빈손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의 협상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 뭐 어영부영 핵 포기했다가 다음 정권에서 덜컥 다시 적이 돼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요. 미국이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쌍중단을 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핵을 어디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만 고백을 해준다면 사실 우라늄 방식의 핵폭탄은요. 작은 실험실 규모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고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고백해준다면 섬유라든지 이런 그 전쟁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재를 먼저 풀마라고 해서 소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쌍중단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숙고해보겠다라는 이야기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력 결여로부터 시작된 부작용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소위 터뷸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은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저의 전략은 같습니다. 하원을 통과할 때 70%까지, 상원에서 결정되기 직전에 80%까지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